한국을 얕본 캄보디아, 단 24시간 만에 국가 시스템 전체가 멈춰섰습니다. 한국 국민을 납치한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 대신 인프라 지원을 모조리 중단했습니다. 이 조치 하나에 캄보디아 경제를 쥐고 있던 태자그룹은 파산했고 총리까지 연루된 부패 정부는 그대로 붕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가장 작은 행동일 뿐이다. 이에 전 세계는 한국에 물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지금부터 그 진실이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런던의 아침 안개보다는 방콕의 축축한 열기를, 잘 닦인 구두보다는 먼지 묻은 로퍼를 더 익숙하게 여기며 살아온 지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파이낸셜 타임스의 아시아 경제 담당 수석기자라 부르지만 제 스스로는 그저 숫자로 된 진실을 찾아 떠도는 늙은 하이에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죠. 감상에 젖은 이야기나 인도주의적 수사 뒤에 숨은 냉혹한 손익계산서를 찾아내 독자들 앞에 까발리는 것, 그것이 제 일이자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늘 흥미로우면서도 답답한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기적의 서사. 모두가 그 눈부신 성장에 박수를 보낼 때 저는 그들의 공적개발 원조, 이른바 ODA라는 이름의 막대한 자금이 과연 어떤 효율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 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 비친 그들의 원조는 냉정한 전략보다는 순진한 선의의 기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어 보였으니까요. 아프리카의 어느 독재자는 한국이 지어준 학교를 자신의 친위대 막사로 썼고 동남아의 한 부패 관료는 한국이 지원한 의료장비를 뒷시장에 팔아넘겨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한국은 늘 항의했지만 그들의 항의는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했죠. 이번 캄보디아 취재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메콩강의 기적, 한국의 땀으로 일구다 같은 낯간지러운 제목의 기사들 이면에 숨겨진 비효율과 낭비를 파헤쳐 런던 본사의 제 이름값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참이었습니다. 푸놈펜으로 떠나기 전날 밤 런던 본사의 편집장인 아서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너머 아서는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특유의 비꼬는 말투로 말하더군요. 마이클, 또 그 착한 나라 한국 이야기인가? 자네가 그들의 원조 사업에서 찾아낼 거라고는 뻔하지. 낭비된 예산, 부실한 관리, 그리고 현지 관료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순진한 이상주의자들. 이번 기사 제목은 한강의 기적, 메콩강에서 길을 잃다 정도로 하면 되겠군.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서, 때로는 하이에나에게도 쉬운 먹잇감이 필요한 법입니다. 이번 취재는 아마 휴가나 다름없을 겁니다. 우리의 대화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선의는 국제정치라는 냉혹한 정글 속에서 가장 손쉬운 먹잇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2025년 10월의 푸놈펜 공기는 여전히 후덥지근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중국 자본으로 세워진 번쩍이는 고층 건물들이 어울리지 않는 위용을 뽐내고 있었지만 그 그림자 아래에서는 오토바이의 매연과 가난의 냄새가 뒤섞여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지만 그 변화의 과실은 극소수에게만 돌아가는 땅. 부패라는 이름의 거대한 뱀이 도시의 심장을 칭칭 감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이런 혼돈 속에서 한국의 선의가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취재할 계획이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지어준 병원과 학교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현실, 한국의 기술로 닦아준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이 부패한 관리들의 값비싼 외제 차뿐이라는 사실들을 카메라와 수첩에 담아낼 생각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소문에서부터였습니다. 제가 묵던 호텔의 바에서 만난 한 현지 정보원이 칵테일 잔 너머로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제게 돈을 받고 정보를 팔아온 겁 많고 교활한 사내였죠.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몇 명 보이질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여행 경로를 바꾼 줄 알았는데 소문이 좀 이상하게 돌고 있습니다. 태자그룹이 새로 시작한 사업에 젊은 외국인 기술자들이 많이 필요하다더군요. 그는 태자그룹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극도로 낮췄습니다. 마치 그 이름이 악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곳의 밤은 젊은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유흥거리로 가득했고 잠시 길을 잃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제 휴대폰으로 날아든 짧은 단신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실종된 이들이 단순한 배낭여행객이 아니라는 것. 그들은 한국의 한 IT 기업에서 파견된 젊은 연수생들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을 연구하는 말 그대로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두뇌들이었습니다. 20명 남짓한 젊은이들,
이제 막 자신들의 재능을 세상에 펼쳐 보이려던 청년들이 통째로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제 기자로서의 감각이 비상벨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 취재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릴 거대한 특종의 냄새였습니다. 곧바로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대사관 정문 앞은 침묵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분노의 시위나 격한 항해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몇몇 관계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바쁘게 오갈 뿐 모든 것이 섬뜩할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대사관 담벼락에 기대서서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역시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들의 방식은 늘 저렇지. 조용히 그리고 무기력하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겠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 저것이 저들이 말하는 국격이라는 것일까? 제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 정보를 긁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사건의 윤곽은 점점 더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납치의 배후에는 제 정보원이 속삭였던 태자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부동산과 금융을 아우르는 합법적인 기업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 그 실체는 중국계 자본과 삼합회의 비호 아래 캄보디아의 어두운 경제를 지배하는 악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캄보디아의 총리를 비롯한 최고위층과 한 몸처럼 얽혀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상황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요청해봤자 그들은 범죄자들의 편에 서서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뻔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뒷배를 믿고 있는 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취재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대한민국, 동남아의 지정학적 현실 앞에서 무릎 꿇다. 선의의 대가는 조롱뿐인가? 그리고 며칠 뒤 제 예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가 캄보디아 총리 관저를 방문하는 모습이 외신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현지 정보원을 통해 그 지옥 같은 회담의 내용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총리 관저의 접견실은 한 사람의 천박한 취향을 그대로 전시해 놓은 듯한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벽에는 온통 번쩍이는 금장 장식이 가득했고 가구들은 필요 이상으로 거대했으며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권력의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다고 하더군요. 캄보디아의 총리는 푹신한 가죽 의자에 온몸을 파묻다시피 기댄 채 막 낮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심드렁한 표정으로 한국 대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마치 그림자처럼 태자그룹의 첸 회장이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방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그는 비단으로 된 중국식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현대 국가의 총리 관저가 아닌 어느 봉건 시대 군주의 처소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박성준 대사는 외교관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침착함과 위엄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고 합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총리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 20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 양국의 우호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부디 캄보디아 정부 차원의 전폭적이고 신속한 수사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국민을 지켜야 하는 외교관의 절박함이 묻어났지만 총리의 귀에는 그저 이른 아침의 소음처럼 들렸던 모양입니다. 총리는 하품을 참는 듯한 표정으로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대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들이니 잠시 바람을 쐬러 갔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푸놈펜의 밤은 생각보다 즐길 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아마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이것은 무능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기만이었습니다. 박 대사가 굳은 표정으로 실종된 연수생들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지역의 감시 카메라 영상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자 총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장된 몸짓으로 양팔을 펼치며 어깨를 으쓱했다고 합니다. 아, 감시 카메라 말입니까? 참으로 안타깝게 됐습니다. 하필이면 바로 그날 그 일대의 전력 공급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겨서 모든 감시 카메라가 작동을 멈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우연이 다 있겠습니까? 저희도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우연과 신의 뜻이라는 단어 속에는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비웃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우리가 범인이라는 것을 당신도 알고 나도 안다. 하지만 당신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 대사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보이지 않게 주먹을 꽉 쥐는 것을 정보원은 똑똑히 보았다고 합니다. 외교관의 포커페이스 아래 감춰진 인간적인 분노의 미세한 경련이었죠. 박 대사가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사기는 동안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그림자 첸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뱀이 스르르 기어가는 소리처럼 낮고 차가웠다고 하더군요. 대사님,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작은 일탈 문제로 우리 캄보디아와 진정한 친구인 중국의 위대한 관계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 매우 유감입니다. 그는 진정한 친구라는 단어에 노골적으로 힘을 주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친구가 누구인지는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들 하더군요. 우리 캄보디아에게 그런 친구는 바로 중국입니다. 그들은 불평 대신 투자를 하고 의심 대신 신뢰를 줍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자국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말썽을 피우지 않도록 교육부터 제대로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선 사실상의 선전포고였습니다. 한 국가의 공식 외교관 면전에서 그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운운하며 조롱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접견실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박성준 대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그는 끝까지 외교관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가 접견실을 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총리와 첸 회장의 입가에서는 희미한 조소가 떠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정보원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내내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한편으로는 냉소적인 희열마저 느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민낯입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쏟아부은 원조와 기술 지원은 중국이 제공하는 검은 돈과 정치적 비호 앞에서 이렇게나 허무하게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 앉아 기사의 첫 문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침묵에 잠기다로 정했습니다. 한국의 선의가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그들의 외교적 무력함이 어떻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유감 성명을 몇 번 발표하고 실무 협상단을 파견했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납치된 젊은이들의 비극과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한 한국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세상은 한국이 굴복할 것이라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뉴욕과 런던의 동료 기자들 역시 저와 비슷한 논조의 분석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의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조차 분노에 찬 시위나 격한 항의 성명 발표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섬뜩할 정도의 침묵이 대한민국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러한 침묵을 무기력한 체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의 경험을 통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 조용한 분노야말로 폭풍 전야에 부는 바람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대한민국의 한 평범한 공무원이 낡은 캐비닛에 처박혀 있던 20년 된 서류 뭉치를 꺼내 들고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서류의 한 귀퉁이에 적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단 한 줄의 조항이 곧 한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게 되리라는 것은 더더욱 알지 못했죠. 서울의 시간은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 모두의 시간보다 훨씬 더 더디고 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흐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캄보디아 총리 관저에서 벌어진 모욕적인 회담의 전말은 암암리의 푸놈펜의 외교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결례가 아니었습니다. 한나라의 주권과 자존심을 대놓고 짓밟은 오만함으로 가득 찬 폭력이었죠. 제 정보원이 전해준 이야기 속 박성준 대사의 마지막 뒷모습은 마치 거대한 성벽 앞에서 힘없이 돌아서는 외로운 전사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런던 본사로 보낼 기사의 초고를 거의 완성했습니다. 내용은 차가웠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졌다. 적어도 이번 판에서는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대로 대한민국 정부의 첫 번째 공식 대응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제 예상을 아주 조금 그러나 흥미로운 방향으로 빗나가더군요. 그들은 분노에 찬 비난 성명을 발표하거나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식의 상투적인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하나의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의 상징이자 자존심인 앙코르와트 유적지에 대한 보존 및 복원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분명 의미심장한 한 수였습니다. 단순한 원조금 삭감이 아니었으니까요.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의 화폐에 그려져 있을 만큼 그들의 역사와 민족 정신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 심장을 되살리는 일에 들어가는 자금과 기술 지원을 끊겠다는 것은 경제적 압박을 넘어 캄보디아의 가장 연약한 자존심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너희는 너희의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조차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는 나라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 세계를 향해 던진 셈입니다. 꽤나 영리한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들이 캄보디아의 범죄 행위 자체에는 무관심할지 몰라도 인류 공동의 유산인 앙코르와트가 방치되는 것에는 분명 우려의 목소리를 낼 터였습니다. 최소한의 실리를 챙기면서 자신들이 당한 모욕을 외교적으로 되갚아주는 세련된 방식이었죠. 저는 즉시 기사의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한국이 마냥 무기력하게만 있는 것은 아니며 나름대로 지능적인 반격을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의 그 짧은 기대는 불과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의 조치에 코웃음조차 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공식적인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총리는 보란듯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푸놈펜의 모든 내 외신 기자들이 총리 관저의 회견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있었죠. 회견장의 분위기는 기묘했습니다. 모두가 앙코르와트 문제나 한국인 납치 사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연단의 선 총리는 만면에 웃음을 띤 채 마치 축제라도 선포하는 사람처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 외신 기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위대한 캄보디아의 빛나는 미래를 열어갈 역사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견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자 형제인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곳 푸놈펜에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립박물관과 예술복합단지를 건설하게 되었음을 기쁘게 선포합니다. 회견장은 순간적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지금 이 시점에 국립박물관이라니. 이것은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한국이 앙코르와트 복원 사업을 중단하자 그깟 낡은 돌덩이 몇 개는 필요 없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크고 화려한 새 건물을 지으면 그만이다라고 대놓고 응수한 셈입니다. 그는 심지어 앙코르와트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그런 유적지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의 연설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롭게 들어설 국립박물관은 우리 캄보디아의 유구한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인 중국의 위대한 문명을 함께 전시하여 양국의 영원한 우정을 상징하는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우리의 땀이 만나 새로운 문명의 전당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그의 연설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만함을 넘어선 거의 병적인 수준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압박을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압박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중국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는 기회로 역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이 한국인 납치 사건에 대해 질문하려 하자 그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유유히 퇴장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푸놈펜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냉각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 교민 사회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사업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등 비열한 방식의 괴롭힘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 대사관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주권 국가의 정당한 행정 절차라는 명분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 역시 차가웠습니다. 유럽연합의 대변인은 양국의 갈등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역시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캄보디아의 주권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논평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이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여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외교적으로 철저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저는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납치된 연수생들의 가족들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이미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한 연수생의 아버지는 제게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자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매일같이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피가 마릅니다. 차라리 저희가 직접 가서 찾고 싶습니다.
돈이라도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제발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빌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만 더 힘을 내시라는 공허한 위로의 말밖에 건넬 수가 없었죠. 그들의 고통 앞에서 제가 써내려가던 냉소적인 분석 기사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력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찾아보기 위해 한국 대사관의 한 관계자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우리는 푸놈펜 외곽의 허름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이정훈 서기관이라 자신을 소개한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얼굴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와이셔츠 소매는 닳아 있었고 눈은 밤샘 근무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캄보디아 외무부에 항해 서한을 보내고 실무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말뿐입니다. 증거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그들을 유인한 수법, 모든 정황이 태자그룹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그치듯 묻자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기자님도 아시고 저들도 자신들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힘의 문제입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지만 정작 증거를 찾기 위한 최소한의 수사 협조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풀 수 없도록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그의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그 떨림을 감추려는 듯 다른 손으로 찻잔을 감쌌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저들이 스스로 실수를 하거나 혹은 저들의 뒷배가 입장을 바꿀 때까지요. 그때까지 우리 젊은이들이 무사히 버텨주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그와의 만남은 제게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마저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뛰는 외교관이 느끼는 현실이었습니다. 본국의 지시와 현장의 절망 사이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대한민국의 무력한 현주소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납치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더 자극적인 새로운 소식들이 연일 지면을 채웠고 한국인 연수생들의 이야기는 국제뉴스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 직속의 특별사절단을 캄보디아에 파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사절단의 대표는 전직 국무총리 출신의 원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특별사절단이라니. 그것은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체면 치레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전형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했죠. 그것은 항복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캄보디아와 태자그룹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젊은이들을 돌려받는 길 외에는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몸값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혹은 굴욕적인 외교적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마지막 기사에 담아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의 완벽한 패배, 그리고 힘의 논리 앞에 무너진 선의의 비극적인 종말. 그것이 제 기사의 결론이 될 터였습니다. 푸놈펜에서의 취재는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죠.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쌓인 취재 노트와 자료들을 가방에 쑤셔 넣으며 저는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하이에나에게도 동정심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저 오만한 자들의 승리를 그대로 지켜봐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일말의 분노였을까요? 그날 밤 호텔방 창가에 서서 푸놈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중국 자본이 세운 고층 건물들은 밤이 되자 더욱 현란한 불빛을 뿜어내며 도시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공포에 떨며 갇혀 있겠죠. 그리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애쓰던 사람들은 이제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을 겁니다. 세상은 이토록 불공평하고 정의는 이토록 허약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제 개인 보안 통신망으로 암호화된 짧은 전갈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그 정보원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간 그 어떤 연락도 없었기에 저 역시 그가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화면에는 아주 짧고 기묘한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은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저는 잠시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적인 은유로 들렸지만 그가 보내온 정보는 단 한 번도 감상적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연락은 늘 거대한 흐름의 변화를 예고하는 전조였습니다. 저는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어둠 그리고 회. 설마 무언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무엇을? 이미 모든 카드는 소진되었고 한국은 항복 직전의 상황이 아니었던가? 저는 답신을 보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의 모든 사건들을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 앙코르와트 사업 중단, 국제사회의 냉담한 반응, 그리고 특별사절단 파견. 그 모든 것은 명백한 실패의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원의 메시지는 제 머릿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의 전부가 아니라면? 만약 이 모든 실패와 무력함이 사실은 무언가 다른 목적을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다면?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저으면서도 저는 밤늦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미쳐보지 못한 조각이 어디엔가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의 침묵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나중에야 깨닫게 된 사실이지만 그 침묵은 체념의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기계가 깊은 지하에서 다음 작전을 위해 조용히 톱니바퀴를 맞물려 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기계의 중심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낡은 서류 캐비닛과 그 안에서 2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얇은 협약서 한 장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그 기묘한 전갈은 제 이성과 감각 사이에 얕은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은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푸놈펜 현지에서 두 눈으로 목격하고 두 귀로 확인한 모든 사실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렁의 한가운데에 빠져 있음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에게 남은 해법이란 굴욕적인 협상 외에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며 얻은 제 동물의 감각은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미세한 무게감을 외면하지 말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런던행 비행기표를 취소했습니다. 하이에나는 사냥이 끝났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결코 먹잇감에서 눈을 떼지 않는 법이니까요. 며칠 뒤 한국의 특별사절단이 푸놈펜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캄보디아 정부에서 파견한 의전 서열이 한참 낮은 차관보 한 명이 마중을 나왔을 뿐 그 흔한 환영 인파나 양국 국기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패전국의 사절을 맞이하는 듯한 냉랭하고 모욕적인 분위기 그 자체였죠. 사절단의 대표로 온 백발의 원로 정치인은 평생을 외교 무대에서 보낸 노련한 협상가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공항을 가득 메운 기자들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서둘러 준비된 차량에 올랐습니다. 그가 차에 오르기 직전 저와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저는 한나라의 무거운 운명을 짊어진 자의 고뇌와 함께 차마 감추지 못한 깊은 무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식적인 협상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는 법이죠. 캄보디아 측은 교묘한 방식으로 협상장 내부의 분위기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그들이 흘린 정보들은 하나같이 한국 사절단이 캄보디아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음날 현지 신문의 일면에는 한국의 원로 정치인이 캄보디아 총리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물론 그것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사진이었습니다. 양국 대표가 인사를 나누는 순간을 포착하여 마치 한국이 굴욕적으로 항복하는 듯한 모습으로 연출한 비열한 언론 플레이였죠. 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한국 결국 백기를 들다. 힘의 외교 앞에 무너진 원칙.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전 세계 언론의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제 런던 사무실의 편집장 아서는 새벽에 전화를 걸어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자네 예상이 정확히 들어맞았어. 역시 그들은 안 되는 거였어. 당장 기사를 송고하게. 이번 일로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은 수년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말이야. 저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지만 왠지 모르게 키보드에 손가락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일방적인 승리와 패배의 구도가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너무나도 잘 짜인 각본 위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캄보디아 정부는 마침내 그들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가진 가장 원초적인 감정, 즉 동정심과 공포를 자극하는 가장 잔인하고도 효과적인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의 전자우편함으로 동영상 파일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발신지는 캄보디아의 자유를 염원하는 시민들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모두가 짐작할 수 있었죠. 저는 호텔방에서 홀로 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제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둡고 축축해 보이는 지하 공간. 20명 남짓한 한국인 연수생들이 벽을 따라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열흘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총명함으로 빛나던 그들의 눈빛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졌으며 온몸에는 깊은 공포와 절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 중 대표로 보이는 한 젊은 연구원이 카메라 앞으로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가늘고 힘이 없어서 마치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희는 이곳 캄보디아에서 저희 조국이 벌이고 있는 무분별한 경제 공격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중간중간 끊어졌고 카메라 밖에서 누군가 윽박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마치 울음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깨물고는 다시 처참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호소합니다. 제발 저희를 구하고 싶다면 캄보디아에 대한 모든 부당한 공격을 즉시 멈춰주십시오. 당신들의 자존심 때문에 이곳의 무고한 국민들과 저희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영상이 끝나자 저는 잠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독히도 악랄한 수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자신들의 범죄를 한국의 경제 공격 탓으로 돌리며 인질들의 목소리를 빌려 국제사회의 동정심에 호소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를 잔인한 딜레마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공격을 계속하면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비정한 정부가 되고 공격을 멈추면 범죄자들의 협박에 굴복하는 무능한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여론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캄보디아의 부패를 비난하던 목소리들이 잦아들고 그 자리에 신중론과 우려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한 유력 일간지는 기술적 제국주의의 비극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런던의 방송사는 인질의 눈물,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라며 신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럽연합의 대변인은 모든 형태의 폭력에 반대하며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당사국의 자제를 촉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간에는 한국의 대응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미묘한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한 국제인권단체는 이유를 불문하고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비판은 명백히 한국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기사 제목들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분노는 이제 한국의 위험한 보복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대체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파놓은 교활한 함정에 국제사회가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분석가로서의 냉철한 머리는 캄보디아의 전략이 얼마나 교활한지 이해하고 있었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제 가슴은 영상 속 젊은이들의 공포에 질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런던의 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소.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인질범이라는 비난까지 받게 생겼어. 아서는 의외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네, 마이클. 지금 워싱턴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국무부에서는 한국이 선을 넘고 있다는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해왔다고 하더군. 이제 자네 기사의 방향도 수정해야 할 것 같네.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국의 대응이 초래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해.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압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힘의 논리 앞에서 그것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무력감이 제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모든 것이 캄보디아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한국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고 공격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인질들의 안전을 위해 범죄자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물러설 것인가. 그 어떤 선택도 상처뿐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시각 대한민국 외교부 청사는 겉보기와는 달리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오가는 사람 없이 삭막했지만 회의실 안에서는 밤낮 없이 고성이 오갔습니다.
관계 부처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서로를 탓했고 뾰족한 해결책 없이 회의는 번번이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특별사절단은 아무런 성과 없이 귀국했고 원로 정치인의 얼굴에는 깊은 패배감과 자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비난은 하늘을 찔렀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일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절망감에 빠져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고 있을 때 그 거대한 건물의 한쪽 구석 사람들의 관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서에서는 다른 종류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개발협력국. 한때는 꽃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한직으로 취급받는 곳이었습니다. 원조 예산을 집행하고 그 성과를 보고하는 일이 주된 업무인 그곳은 이번 사태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에 김진우라는 이름의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올해로 공무원 생활 15년 차에 접어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화려한 경력도 눈에 띄는 실적도 없었지만 그는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병적일 정도로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책상은 늘 수북이 쌓인 보고서와 서류들로 가득했고 그는 그것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에서 소박한 기쁨을 느끼는 종류의 인간이었죠. 그 역시 이번 사태를 뉴스를 통해 지켜보며 깊은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를 괴롭혔던 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온 공적개발 원조, 즉 ODA라는 일이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청춘을 바쳐 캄보디아의 흙먼지 날리는 시골 마을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웠던 그 모든 노력이 이제 와서는 퍼주기 외교라는 비난의 근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선의가 납치된 젊은이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빌미가 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을 때 김진우 서기관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었던 것들 속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을까? 그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부 문서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공기, 낡은 종이 냄새가 가득한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정부가 캄보디아와 맺었던 모든 종류의 협약서와 보고서를 전부 꺼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서고 관리자는 이런 비상시국에 캐캐 묵은 옛날 서류는 찾아서 무엇하냐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김진우 서기관의 단호한 표정에 마지못해 먼지 쌓인 서류철들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개발협력국의 작은 사무실에 틀어박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권에 달하는 두꺼운 서류철들. 그 안에는 차관 공여 협정서, 기술 이전 각서, 문화교류 양해각서 등 지난 20년간 양국이 주고받았던 모든 약속의 기록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한 줄 한 줄, 마치 고고학자가 고대의 문자를 해독하듯 서류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동료들이 모두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는 그의 책상 위 스탠드 불빛과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확인했습니다. 도로를 닦아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농업기술을 전수해주겠다는 선의로 가득 찬 약속들이었죠. 그가 직접 작성했던 보고서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경제발전 기여 방안 같은 10년 전 그의 젊음과 이상이 담겨있는 낡은 보고서를 보며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그의 눈은 점점 더 피로에 잠겨갔습니다. 모든 것이 헛수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곳에는 대한민국의 선의와 캄보디아의 약속만이 존재할 뿐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만한 그 어떤 실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의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수많은 서류 더미 중에서도 가장 두껍고 가장 기술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법한 낡은 서류철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왕국 국가통신망 구축 기술 지원 협약서. 2000년대 초반 한국의 한 통신 대기업이 캄보디아의 낡은 통신 인프라를 현대식으로 교체해주는 대규모 원조 사업의 기록이었습니다. 김진우 서기관은 기계적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에는 알아보기 힘든 기술 용어와 복잡한 도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부록 부분을 무심코 넘기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인쇄된 한 문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부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데이터 무결성 및 시스템 유지 보수에 관한 특별조항이라는 제목 아래 적힌 짧은 문단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고 그 문장을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제7조 사망, 본 협약에 따라 구축된 정보통신 인프라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명백히 위협하는 초국가적 범죄 행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거나 그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데이터의 무결성 확보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해당 시스템에 대한 긴급 원격 감사 권한을 가진다. 김진우 서기관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긴급 감사 권한. 그것은 단순한 유지보수 차원의 접근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사시 한국이 합법적으로 캄보디아의 국가통신 시스템 전체를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조항이었습니다. 20년 전 누군가가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심어놓은 안전장치. 하지만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모두의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잊혀있던 그 조항이 지금 그의 눈앞에서 먼지를 털고 일어나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패였습니다. 공격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선의가 악용될 때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였습니다. 그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곧바로 관련 시스템 로그 기록과 기술 문서들을 교차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이 권한은 여전히 유효하며 기술적으로도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김진우 서기관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장관이나 차관에게 직접 연락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차에 따라 자신의 직속상관인 개발협력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깊은 밤 잠결에 전화를 받은 국장은 그의 뜬금없는 보고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반응했습니다. 김 서기관, 지금이 몇 시인 줄 아나? 20년 전 통신협약서라니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지만 김진우 서기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례 없이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발견한 조항의 의미와 그것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화기 너머 국장의 목소리에서 잠기움과 짜증이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희미한 희망이 묻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분간의 긴 통화 끝에 국장이 말했습니다. 알겠네. 자네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올라오게. 아니, 내가 내려가지. 그리고 장관님께 보고할 준비를 하게. 그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키가 아주 조금 그러나 결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평범한 한 사람의 손에 의해 새벽을 알리는 작은 불씨가 지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청사의 깊은 밤은 패배의 그림자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대책회의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서로를 향한 날선 책임 공방으로 끝나기 일쑤였고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깊은 무력감과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캄보디아가 공개한 인질 영상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앗아간 독화살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비정한 국가라는 국제적 비난까지 감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고 기댈 곳 하나 없는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듯한 절망. 그것이 그 시각 서울의 공기였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김진우 서기관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개발협력국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김 서기관, 자네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올라오게. 아니, 내가 내려가지. 그리고 장관님께 보고할 준비를 하게. 그 한마디가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그가 몇 날 며칠을 찾아 헤매던 아주 작은 불씨였습니다. 그는 낡은 협약서 사본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잊혀있던 그 얇은 종이 몇 장이 이제는 천근만근의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개발협력국장은 거의 뛰어오다시피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평소에 근엄함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와 충혈된 눈은 그가 느낀 충격의 깊이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죠. 그는 김 서기관의 손에 들린 서류를 거의 빼앗다시피 받아들고 그 문제의 조항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인가? 긴급 감사 권한이라니.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의 질문은 희망보다는 의심에 가까웠습니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행사된 적 없는 사문화된 조항. 어쩌면 지금의 현실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휴지 조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김진우 서기관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이 조항의 법적 효력과 기술적 실행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이미 찾아낸 후였습니다. 국장님, 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양해각서가 아니라 양국 정부의 공식적인 비준을 거친 기술 협약입니다.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유효한 권리입니다. 또한 당시 통신망을 구축했던 우리 기업의 기술팀에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이 감사 권한을 실행할 수 있는 원격 접속 경로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유지보수를 위한 비상통로라고 불렀더군요. 개발협력국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김 서기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의심이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 믿을 수 없다는 경탄과 함께 아주 희미한 광채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책상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좋아. 좋아. 김 서기관, 지금부터 자네는 내 옆에 붙어 있게. 우리는 지금부터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쟁을 시작해야 하니까. 그날 밤 외교부 청사의 불은 새벽이 깊어지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김진우 서기관이 발견한 낡은 협약서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되었고 장관은 주저없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긴급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캄캄한 새벽, 대한민국의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하나둘씩 지하 벙커의 회의실로 모여들었습니다. 국방부, 과학기술부, 법무부의 장관들과 국가정보원의 최고 책임자까지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회의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어 현재까지의 외교적 실패와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 그리고 캄보디아의 파렴치한 행태를 담담하게 보고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굴욕적인 협상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죠. 바로 그때 외교부 장관이 김진우 서기관을 회의실 안으로 불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평범한 실무자의 모습에 회의에 참석한 최고위급 인사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진우 서기관은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이내 결심을 굳힌 표정으로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며칠간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과정을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문서고에서 발견한 20년 전 협약서의 존재, 그리고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제7조 사망에 대해서 말입니다. 처음 회의실을 지배했던 것은 불신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장관, 지금 장난하자는 겁니까? 이 비상시국에 20년 전 종이 쪼가리 하나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군사적 해법입니다. 당장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법무부 장관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조항이 법리적으로 유효하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군사적 행동보다도 더 강력하고 정당한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법적인 침략자가 아니라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회의실은 즉시 격렬한 토론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군사적 해법의 신속함과 확실성을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조항을 활용한 합법적 대응의 정당성과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는 동안 김진우 서기관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다음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논쟁을 지켜보던 대통령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최고 결정권자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김진우 서기관. 그는 처음으로 김 서기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권한을 행사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진우 서기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잃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외교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한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납치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을 얻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힘이 아닌 원칙과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선진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선의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주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말은 평범한 실무자의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한 진심 어린 호소였습니다. 대통령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눈을 떴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20년 전에 보냈던 청구서를 이제야 정식으로 제시할 겁니다. 외교부는 즉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 회의를 소집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다루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장 밝은 무대 위에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그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저는 푸놈펜의 호텔 방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국이 국제연합에 긴급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다는 속보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뜻밖의 행보였습니다. 국제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 스스로를 심판대 위에 올리겠다니. 이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마침내 자신들의 덫에 스스로 걸어들어왔다고 확신했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과연 무슨 수로 인질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전 세계를 설득할 수 있단 말인가. 뉴욕에 있는 국제연합 본부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세계 외교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곳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마치 진공 상태와도 같았습니다.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언론사들이 회의장 뒤편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고 그들의 카메라 렌즈는 마치 수백 개의 차가운 눈동자처럼 단상 위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장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각국의 외교관들과 정보 분석가들이 저마다 굳은 표정으로 앉아 얕은 기침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국제분쟁 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것은 기술을 가진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진실을 가진 나라와 거짓을 방패로 삼은 나라 사이의 정면 대결이었습니다. 회의장 앞쪽에는 캄보디아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개선장군과도 같은 의기양양한 태도였습니다. 며칠간의 여론전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외무부 장관은 옆자리의 참모들과 나지막히 농담을 주고받으며 간간히 웃음을 터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이 자리는 자신들의 결백과 한국의 비인도적인 공격성을 전 세계에 공인받는 축제의 장이 될 터였습니다. 반대편에 앉은 대한민국의 대표단은 그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깊은 명상에 잠긴 수도승처럼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초조함도, 분노도, 심지어는 결연함마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만이 그들 주위를 감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 사이에 앉아있는 낯익지만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칠 전 푸놈펜의 허름한 찻집에서 만났던 피로에 절어있던 외교관. 바로 김진우 서기관이었습니다. 그가 왜 저 자리에, 그것도 대표단의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것일까? 의장의 개회선언과 함께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발언권을 얻은 것은 캄보디아의 외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해 온 원고를 펼쳐 들고 비장한 목소리로 세계를 향한 호소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자신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선량한 피해자이며 한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무기 삼아 약소국의 주권을 짓밟는 야만적인 가해자라는 것이었죠. 그는 연설의 절정에서 회의장 대형 화면에 인질들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공포에 질린 젊은이들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자 회의장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의 눈에 서린 공포가 보이십니까?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저희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무책임한 보복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장 일부에서는 박수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완벽한 판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자신들을 선량한 피해자로 한국을 잔인한 가해자로 만드는 데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의장의 시선이 한국 대표단으로 향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발언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국의 백전노장 대사에게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대사가 아니었습니다. 연단으로 걸어나간 사람은 바로 그 평범하기 그지없어 보이던 실무자 김진우 서기관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인가? 이 중차대한 무대에 왜 이름도 없는 실무자가 나선 것인가? 김진우 서기관은 두꺼운 반박자료 뭉치도 감정에 호소하는 원고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손에는 오직 낡고 누렇게 변색된 서류철 하나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단에 선 그는 잠시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 어떤 비난이나 원망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 깊고 투명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캄보디아 대표께서 제기하신 주장에 대해 반박하거나 변명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첫마디에 회의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변명하지 않겠다니. 그렇다면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캄보디아 외무부 장관의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진우 서기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지 여러분 모두가 진실을 직접 목격하시게 하기 위해 왔습니다. 진실은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그저 그것을 비출 무대만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때로 아주 오래되고 낡은 약속 속에 잠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서류철을 천천히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 왕국 정부가 체결한 국가통신망 구축 기술 지원 협약서의 원본입니다. 당시 저희는 캄보디아의 정보 격차 해소를 돕고 양국의 영원한 우정을 다지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가득 채운 의심의 눈빛들을 하나하나 마주 보았습니다. 저희는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단지 이 낡은 약속의 책임을 지금부터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서류철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본 협약서 부록 제7조 3항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에 따라 구축된 정보통신 인프라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명백히 위협하는 초국가적 범죄 행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거나 그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데이터의 무결성 확보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해당 시스템에 대한 긴급 원격 감사 권한을 가진다. 그 문장이 스피커를 통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캄보디아 외무부 장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당혹감을 넘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한 사람의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김진우 서기관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난 열흘간 캄보디아의 국가통신망은 우리 국민을 납치한 범죄 조직의 통신수단으로 악용되었고 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선전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협약 위반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이 순간부터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이 공개된 자리에서 본 협약서에 명시된 우리의 정당한 권리인 긴급 원격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회의장 대형 화면이 깜빡이며 국제연합의 로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복잡한 컴퓨터 명령어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는 검은 화면이었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붉은 글씨로 대한민국 정부 긴급 감사 프로토콜 실행 중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외무부 장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이다. 이것은 명백한 조작이다. 저런 조항은 존재하지 않아. 이것은 주권 침해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비명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던 최신형 스마트폰의 화면이 아무런 예고 없이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 앉아있던 캄보디아 대표단 전원의 휴대용 통신기기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먹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화면 속에서는 감사 프로토콜이 캄보디아의 국가통신망을 지나 금융결제망으로 항만 물류관제 시스템으로 그리고 정부 행정 전산망으로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란한 폭발이나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환자의 몸속 혈관을 하나씩 찾아내어 클램프로 조이는 것처럼 조용하고 정교하며 치명적인 과정이었습니다. 푸놈펜 현지 시간으로 새벽, 도시의 모든 은행 현금 인출기 화면이 일제히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동남아 최대의 물류 허브를 자랑하던 시아누크빌 항구의 거대한 크레인들은 컨테이너를 들어 올린 채 허공에서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모든 공식 웹사이트는 접속 불능 상태에 빠졌고 심지어는 도시의 신호등 체계마저 깜빡임을 멈추고 암흑 속에 잠겼습니다. 대한민국이 20년간 선의로 구축해준 한국가의 신경망 전체가 단 몇 분 만에 합법적인 감사라는 이름 아래 완벽하게 마비된 것입니다. 김진우 서기관은 이 모든 광경을 낳은 장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차분한 표정으로 연단 위에서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본 감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완전히 확보되고 본 시스템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저희의 변론은 이상입니다. 그가 연설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회의장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자신들이 목격한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이 조용한 전쟁의 실체를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외무부 장관은 의자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제국은 총성 한 번 울리지 않고
오직 낡은 서류 한 장에 적힌 잊혀있던 약속의 무게 앞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김진우 서기관의 마지막 말이 남긴 고요한 파문이 거대한 홀의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대형 화면은 검은 바탕에 감사 진행 중이라는 붉은 글씨만을 차갑게 띄운 채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너머에서 지금 한 국가의 심장과 혈관이 차례로 멎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방금 전 세계가 목격한 것은 전쟁이나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낡은 약속을 근거로 그 나라의 운명에 대한 관리자 권한을 실행하는 전대미문의 순간을 목격한 것입니다. 캄보디아 대표단의 얼굴에서는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벌거벗겨진 수치심과 다가올 파멸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외무부 장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화면을 응시하다가 결국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의 흐느낌은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 전체로 희미하게 퍼져나갔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동정심을 느끼기에는 방금 그들이 목격한 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깬 것은 의장의 망치 소리도 기자들의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터져나온 각국 대표들의 나지막한 탄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교적 언사를 지키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경악과 경탄, 그리고 어쩌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희미한 불안감마저 뒤섞인 본연의 반응들이었죠.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미국의 베테랑 외교관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저들은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야.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 모두가 아는 전쟁의 정의를 바꿔버렸어. 그의 말은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캄보디아 대표단은 도망치듯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불빛이 폭포수처럼 그들에게 쏟아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비수처럼 날아들었지만 그들은 그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굴욕적으로 퇴장했습니다. 반면 한국 대표단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회의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몇몇 중립국 대사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고 심지어 늘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하던 러시아 대사마저도 한국의 백전노장 대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날 국제연합의 복도에서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힘의 무게중심이 조용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이 이동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말입니다. 그 소식이 푸놈펜에 전해지는 데에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해질 필요조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그들은 자신들의 온몸으로 국가의 마비라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었으니까요. 긴급 감사가 시작된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도시의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전기가 끊긴 병원에서는 응급수술이 중단되었고 금융망이 마비된 시장에서는 상인들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생필품을 실은 트럭들은 도시 외곽에서 발이 묶여버렸고 한때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혹하던 화려한 광고판들은 이제 총리의 웃는 얼굴을 소리 없이 반복하며 잿빛 하늘 아래 흉물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그야말로 혼돈에 빠졌습니다. 총리 관저를 비추는 위성 영상 속에서는 고급 관용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고 저는 그들의 다급함과 공포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믿었던 중국의 자본은 국제금융망 속에서 얼어붙었고 의지했던 중국 정부는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의 대사관은 기술적인 문제라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그들은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 된 태자그룹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첸 회장은 분노의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한국의 감사는 캄보디아의 공공인프라뿐만 아니라 그 인프라에 기생하여 검은 돈을 세탁하고 유통하던 자신들의 범죄 네트워크까지 완벽하게 마비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막대한 재산은 이제 은행 전산망 속에 갇힌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했고 조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줄마저 끊겨버렸습니다. 그는 즉시 총리에게 연락하여 이 사태를 해결하라고 윽박질렀지만 총리 역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견고해 보였던 부패의 연대는 외부의 충격이 아닌 자신들의 시스템이 멈춰버린 내부의 혼란 속에서 허무하게 균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총리는 이 모든 것이 첸 회장의 무모한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비난했고 첸 회장은 총리의 무능함이 자신들의 제국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은 그 기반이 송두리째 뽑혀버리자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캄보디아 총리에게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금부터 정확히 3시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 국민 전원이 안전하게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착하지 않는다면 이 감사는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총리는 결국 첸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애원과 협박이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고 합니다. 첸, 당장 한국인들을 풀어줘. 자네 때문에 이 나라가 통째로 망하게 생겼단 말이다. 만약 그들이 3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는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자네의 본거지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야. 첸 회장 역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돈줄이 끊긴 그의 조직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고 성난 정부군을 상대로 싸울 여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가장 중요한 인질들을 스스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후 통첩을 보낸 지 2시간이 지났을 무렵 푸놈펜의 대한민국 대사관 정문 앞으로 낡은 버스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버스 문이 열리자 수척해진 모습의 한국인 연수생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눈앞의 현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대사관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직원들이 뛰쳐나와 그들을 부축했고 대사관에 굳게 닫혀있던 철문 안으로 그들의 모습이 모두 사라지고 나서야 지켜보던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이 확보되자마자 대한민국 정부는 두 번째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 정부가 아닌 태자그룹과 그 배후에 있는 중국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죠.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긴급 감사를 통해 확보한 태자그룹의 모든 불법 자금 흐름과 돈 세탁 경로, 그리고 그 자금이 중국 본토의 특정 고위 관료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 증거까지 미국과 유럽의 사법당국의 국제범죄정보 공조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전달했습니다.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즉시 태자그룹을 국제범죄 조직으로 지정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들의 모든 해외 자산을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이에 동참했습니다. 수십 년간 동남아시아의 밤을 지배했던 거대한 범죄 제국은 한국이 비춘 진실이라는 빛 앞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금융 제재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자신들이 애써 키워온 대리인이 몰락하고 자신들과 연결된 범죄 조직이 뿌리 뽑히는 광경을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마디의 유감 표명도 항의 성명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 문제에 섣불리 개입한다면 한국이 언제 그 희미한 증거를 선명한 칼날로 만들어 자신들의 심장을 겨눌지 모른다는 공포. 그 공포가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것입니다. 며칠 뒤 캄보디아에는 과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국가 시스템 마비와 민심 이반으로 권좌에서 쫓겨난 총리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과도 정부의 첫 번째 공식 성명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보내는 깊은 사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자 처벌과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의 긴급 감사는 종료되었습니다. 멈췄던 캄보디아의 심장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거대한 변화를 숨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군사력으로, 중국이 자본으로 세상을 움직이던 시대는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진실과 기술, 그리고 원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힘을 가진 나라, 대한민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런던의 편집장 아서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제가 새로 작성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자네의 이 보고서를 국방부에 보냈네. 펜타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나? 그들은 이 보고서를 김진우 독트린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더군. 21세기 새로운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한 교본으로 삼겠다면서 말이야. 그의 말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전략을 비난하며 재개보고서를 수정하라고 압력을 넣었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아서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워싱턴은 늘 그렇지. 힘의 실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아. 하지만 한번 확인하고 나면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배우고 싶어 하지.
이제 국무부와 국방부에서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표를 구하느라 난리라더군. 그들의 원칙을 배우고 그들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싶어서 말이야. 그 무렵 저는 제 조용한 사무실에서 세상이 한국을 향해 보내는 수많은 찬사들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유력 일간지는 총성 없는 혁명, 서울이 세계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실었고, 영국의 한 경제주간지는 한국의 부상, 정직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다라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찬사보다도 제 가슴을 깊게 울렸던 것은 아주 작고 조용한 한 장면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신문 귀퉁이에 실린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든 작전이 끝나고 대한민국 외교부의 개발협력국 사무실. 그곳에서 김진우 서기관이 동료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조촐한 축하를 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작은 케이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영웅의 의기양양함 대신 그저 모든 것을 끝마친 평범한 직장인의 수줍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완수해야만 했던 당연한 임무였을 뿐입니다. 그 거대한 힘을 휘두르고도 조금도 취하지 않는 저 담담함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의 원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캄보디아에서 구출된 20명의 젊은 연구원들이 트랩을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국장을 가득 메운 가족들을 향해 달려가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갓난아이였던 딸을 처음으로 품에 안아보는 젊은 아버지 연구원, 백발이 성성한 노모의 주름진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는 아들 연구원. 그들의 눈물은 지난 며칠간 우리가 목격했던 그 어떤 거대하고 극적인 사건들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힘이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가장 순수하고도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위풍당당했지만 이제 제 눈에는 그것이 예전처럼 절대적인 힘의 상징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마지막 보고서의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국무부나 국방부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해해야만 하는 저 자신과 미래를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힘을 오해해왔다. 우리는 힘이 상대를 파괴하고 굴복시키는 능력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조용한 나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닌 회복에 있다는 것을. 거짓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바로 세우는 능력. 어둠에 잠긴 곳에 빛을 비추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에 빠진 자국민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오는 능력. 이것이 바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힘의 정의이다. 그들은 미사일을 쏘아 올려 영토를 정복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낡은 약속이라는 이름의 원칙을 내세워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정복했다. 캄보디아에서 시작된 조용한 감사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깊고 선명한 울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상은 앞으로 오랫동안 그 원칙의 무게에 대해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댈 것은 무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선의를 가지고 꼼꼼하게 명시했던 원칙이 우리 국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국가를 응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원칙의 힘에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한 사건입니다. 한국의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었으며 우리의 대응은 감정이 아닌 논리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자부심을 남겼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더 많은 분들께 이 통쾌함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영상 속 제7조 사망 긴급감사 권한 조항이 UN 회의장에서 공개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